프로이드의 욕망을 좀 알고 싶다 해서 그러면 심리학 교수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프로이트의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뭐 제대로 배울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욕망에서는 프로이트 같이 이렇게 옛날 아저씨를 뭘 배우려고 그러냐 그런 거 말고 좀 우리 그냥 이야기를 욕망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마 뭐 그런 결론적인 혹은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다음 이야기 때 나오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떤 욕망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욕망이라고 했을 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의 모습이 한번 욕망의 발현이겠죠. 사실 저는 이 생명과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생명체는 욕망의 기반이 있거든요. 뭐 그걸 프로이트처럼 리비도의 관점에서 풀어가건 뭐건 생명체치고 욕망을 지니고 있다는 건 없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욕망이라는 단어가 좀 약간 야리꾸리한 맥락으로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고 싶다면 물론 당연히 오늘은 그런 건 제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고요. 다만 원래는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서 찍은 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뭐 저희 이런 특히 이과 사람들은 슬라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야 이야기가 딱 정리되고 많은 양을 전할 때 근데 오늘도 내가 그 짓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질서 잡히고 효율적이고 이런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의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건데 내가 그것을 분리하면서 그걸 전달한다는 게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두서없이 그냥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인생이 그렇게 질서 잡힌 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 아직 젊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딱 명확하게 진행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당장 어려운 예를 안 들더라도 당장 가다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불확실성,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고 또 참 걱정도 많이 되죠. 장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등등. 그런데 살아보면 그러한 삶의 불확정성이라든지 혹은 질서 잡히지 않은 이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충만한 것인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망의 문제는 우리 삶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근대 사회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라는 것은 얼핏 들으면 이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러한 이성, 보편적 이성을 중심으로 펼쳐진 세계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성의 시대, 이 중세 때 뭐 종교라든지 혹은 뭐 더 보면 뭐 원시시절에는 뭔가별로 욕망으로만 살았겠지만 그러한 이 모습으로부터 이성적인 세계가 펼쳐졌고 여기에 이것에 바탕을 둬서 현재 우리는 뭐 과학도 근대과학이라는 것도 만들어냈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애덤스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죠. 정말 이 근대 사회가 이성적인 사회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근대는 이성의 시대, 뭐 근대 시민주권이라든지 말 많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이 근대 사회는 이성이 지배하는, 이성이
뭐 우리의 다인 것이냐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뭐 근대를 넘어 지금 뭐 후기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도 우리들의 사회가 결코 이성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것, 이 근대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바탕을 둔 게 결국 이성과 지식, 뭐 과학도 좋고 이제 학문도 좋아요. 근대 학문들 다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 이야기들은 정말 이성의 산물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결코 그 이성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봐요. 뭐 이 전 세계의 대형 교회가 한 5, 60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40여 개가 대한민국에 있죠. 이 대형 교회라는 어떤 정의가 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혹은 뭐 인생이 좀 막히면 또 점집도 가잖아요. 그런 사람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이 세상이 이성적으로 되게 정리된 채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뭐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100% 이성적으로만 사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무래도 찌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들의 저 바닥에 있는 욕망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욕망이 사실 많이 포장이 되고 꾸며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에 우리 이제 이 주최측에서 저한테 요구한 것처럼 욕망의 문제를 한다면 이 모든 생명체가 욕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질문은 사실 왜 사느냐는 질문하고 이어져야 이 답이 나와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내가 왜 사는가라는 어떤 살고자 하는 것도 욕망인데 우리가 욕망을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을 제쳐놓고 뭐 말초적인 욕망만 얘기하자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교육도 받고 학문도 하고 과학 뭐 요즘 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뭔가 내 삶에 대한 좌표나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욕망을 얘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누자 했을 적에 뭐 프로이트의 그 심리학이 알고 싶으면 그 전문가가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정말 욕망을 이해하고 욕망을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인정하고 풀어가려면 좀 더 생각한 단순히 학문으로서 지식으로서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삶의 힘으로서 삶의 힘이자 주동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현재 어쨌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 지금 이 삶의 현장 사회니까요. 우리 사회가 어떤 모양이길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것으로 들어가 보고 합니다. 물론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때 나눌까 하고 오늘은 아마도 주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그 기본적인 생명의 힘으로서의 욕망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큰 틀이 과학과 자본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욕망을 좀 보고자 하고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생명과학을 하면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생명을 가르칠 때 아마 여기 이과생이 때는 생명과학 쪽에 이과생이 때는 다 아실 텐데 생명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 생명에 대해서 뭐 교과서가 있어요. 형태가 있고 뭐 대사작용하고 먹고 마셔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생식 활동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어내는 게 생명이고 시간의 축을 따라서 진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생명에 대한 어떤 답으로 얘기하지만 그건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술가들은 생명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저도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다가 저희한테 미대 교수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야, 생명이 무슨 뭐 형태, 대사, 뭐 생식, 진화냐. 생명이란 건 보고 듣고 느끼고 표현하는 게 생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같은 생명체를 보고 여기가 이제 예술몰지원센터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막 예술 작품이 많은데 이 예술가들이나 사회학자나 인문학자들은 이 생명을 보고 듣고 표현하는 어떤 그 욕망이랄까 정신작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연과학자들은 그야말로 이 물질적인 형태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죠. 뭐 어느 게 맞냐 틀리냐는 없어요. 같은 생명체를 표현한 거니까. 그러나 각자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그때 좀 더 생생하게 느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체로서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 이 펼쳐진 우리 사회, 이 사회에서 이 사회를 구성하는 나의 시선, 나의 시각은 무엇일까라는 걸 잠깐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존재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세계가 존재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 살고 계세요? 뭐 일전에 어디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남성들의 세계는 뇌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막 여자 생각이 반을 차지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여성의 뇌 혹은 뭐 나이마다 틀리고 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이 우리들의 시각은 두 가지 같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학 능력과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이 현재 구성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익숙하건 익숙하지 않건 자기 전공이 과학이건 뭐 예술이건 인문사회학이건 최소한 우리들의 시각은 과학 문명과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의 욕망을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히 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힘, 어떤 이 생명을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과학의 시각, 뭐 학문을 좋아해요. 지식적이고 또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은 그렇게 될 수뿐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들의 시각으로 규정되어서 만들어져가는 이 욕망을 제대로 원래 삶의 힘, 생명의 힘으로 되찾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다면 이것을 보고 왜 우리 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우리 뭐 자기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그게 다 있기 때문에요.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과학이 발전해서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저도 여기 오는데 뭐 한 2시간 반인가 이렇게 왔어요. 또 그 부산역에서 여기 올 적에도 또 이런 과학 문명의 산물을 이용했고요.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저는 과학자로서 과학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이제 오늘 이 근대 사회가 과학 문명과 자본주의의 두 큰 틀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걸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면 이 과학과 자본 이 두 가지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반나절 만에 여러분을 만나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조금 얘기를 드려보는데 과학이 발달해서 편리해졌잖아요. 편리해졌다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떨 때 편리하다고요? 편리하다. 그렇죠. 편리해졌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네, 편리한 거죠. 또 뭔가 쉽게 할 수 있다. 힘들이지 않는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쉽게 노력하지 않을 때 맞아요. 그럼 그거를 다 잘 들여다보면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욕망의 만족이에요.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쉽게 했다든지 뭘 찾고 싶을 때 쉽게 찾았다든지 내 욕망의 만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또 뭘 지불하잖아요. 돈을 지불해요. 정보를 빨리 찾은 대신 정보 이용료 내고 뭐 KTX 빨리 오면서 편해진 대신에 돈을 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욕망이 만족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그러면 제가 종종 들은 대로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는 그만큼 과학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 뭔가 괜찮다, 저 침대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게 나온 거겠죠. 그런 건 조금 딱딱한 얘기지만 이제 이거를 이어가기 위해서 과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놈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한정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이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아시게 될 텐데요. 뭐 일단 여러분 과학이나 학문이란 게 뭐예요? 여기 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일단 주고 또 사회준비생도 많다고 그랬는데 뭐 이 학문이란 것, 과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힌 그 지식 체계입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잖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밝혀낸 지식 체계예요. 그러면 이 사물의 이치를 밝힌 지식 체계라 했을 적에 사물의 이치를 우리가 줄여서 살이라고 부르죠. 사물의 이치, 사리의 박타 이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낡은 분을 사리에 밝히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사리에 밝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사리에 의해서 나온 과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다루는 게 사실의 사실, 과학적 사실. 그럼 여러분 또 여쭤볼게요. 그거 참 사실이야? 그거 진실이야? 그렇게 쓰죠. 과학과 사실의,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 이런 것과 우리가 또 생활하면서 진실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럼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뭘까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 빨리 얘기해봐요. 누가 얘기해볼래요? 사실과 진실의 차이. 이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시대는 끊임없이 지식의 발달을 통해서 지식이란 건 이성의 바탕을 두죠. 그래서 이 지식체계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리고 과학이 사물의 이치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럼 사실을 좀 이해해야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해하고 이 사회를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부산에 계신 분들의 내공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진실은? 잠깐 진실은 불변의 법칙 같은 거, 이제 변하지 않는 법칙 같은 거고, 사실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과학자가. 이 질문을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잘 대답해 줬네요. 이 부산의 내공은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물론 뭐 과학자뿐만 아니지만 좀 여담이긴 해서 할까요? 진실이 있다면 이것을 내는 건 진리가 될 텐데 이건 사리에서 사실이 나오고 진리에서 진실이 나온다면 우리가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드는 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로 지칭되는 개념을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로 뭔가 지칭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있으면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을 광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긴장해서 혹시 누가 손 들어요? 예. 아무리 추상적인 개념이라도 우리는 그 단어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죠.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생각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은 말로,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떠나서 생각을 사유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말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언어를 벗어나서 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위트겐슈타인은 그래서 존재는 언어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우리들의 존재의 어떤 사유와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뭐 당연히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더 진행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면, 언어란 것은 우리들이 뭐 그게 소통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들이 가진 하나의 울타리이자 감옥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식을 넓히고 학문을 닦는다. 이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생각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일에 불과해요. 그러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아무리 늘려서 확장한들 이 드넓은 대자연과 버금가겠습니까? 찍해야 뭐 100평 뭐 이런 아파트가 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여기서 이제 사실 원래 아까 말한 욕망이란 거, 우리가 이성, 또 감성, 영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천천히 나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진리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대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진리를 말로 표현하는 순간 진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말의 감옥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식을 연구해서 자신의 말의 감옥을 넓힌지언정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을 사실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저 얘기랑 좀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지만 뭐가 진실한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게 진실된 걸까요? 비록 언어로, 말로 진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것을 뭐 벗어나서 하는 건 아니니까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우리가 항상 공감하고 수용해서 우리가 삶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어떤 충만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건 전 진리 같아요. 2000년 전에 이야기된 예수님의 말씀이나 2500년 전에 부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 중동의 진짜 거친 2000년 전 그 시기에 말해진 이야기, 혹은 지금 인도만 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뭐 정비도 안 돼 있는데 그것도 2500년 전에 인도의 한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말해진 이야기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여전히 우리에게 와서 공감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런 건 진실 같습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여전히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아까 학생이 말한 것처럼 쉽게 변해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근대 사회에서 우리들의 욕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욕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이 바탕하고 있는 건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 심리학, 프로이트의 심리학 또한 라강의 심리학은 혹은 들레즈적인 시각과 우리의 지식체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그 지식체계라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 조금 봐야만 이 사회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사실은 어떤 거냐? 아까 과학자라고 우리 학생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특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믿는 게 사실이에요. 머저리티라고 이 다수가 믿으면 사실이 되죠. 이번 대선 때 이제 민영당 사건 얘기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아실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부산인데 또 막 어떨까 몰라.
사실이란 건 특정 집단 내 다수가 믿는 게 그 사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저는 이 중고등학교 대학 때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 시절에서 자랐습니다만 그 당시 이 모든 게 통제되고 언론이나 이런 자유가 없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뭐 여러분 나이대예요. 이 거리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민주화 사회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것 따른 욕망이죠. 사실 이 세상은 욕망과 욕망의 부딪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또 다른 욕망은 내 체질을 유지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저 길거리에 뛰어오는 놈들 어떻게 좀 없애버릴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여러 가지 뭐 무전기, 난수표 막 이런 뭐 북한에서 나온 책 막 이런 거를 이제 쭉 증거를 내서 이제 그 당시는 이 언론이란 건 뭐 다 정부의 통제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조중동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오라야 막 인정했어요. 그리고 막 검찰은 나라에서 시키니까 이놈들 빨갱이가 학원관 침투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법원에 보내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뭐 법원이라는 건 증거를 보고 증거를 믿어서 판단을 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는 한 하루도 채 안 돼서 18시간 만에 막 사형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그 중에는 뭐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언제였죠? 과거사 진실위원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조작됐다는 게 밝혀졌어요. 진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그 당시 만들어졌건 뭐였건 그 집단, 그 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뭐 빨갱이야라고 믿으니까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럼 아무도 뭐 잘 처리했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좀 더 일반적인 예는 뭐 마녀 재판 같은 거. 여러분 아시죠? 중세 때. 뭐 그 당시 마을에 어떤 그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자연재해도 많았을 테니까요. 뭐 전염병이 돌거나 모르면 뭔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질 놈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을 뭔가 이래서 이거 이렇게 벌어진 거야 그럼 사람들 좀 잠잠할 텐데 그럴 때 가장 손쉬운 사람은 마을에서 더욱이 그 당시는 뭐 양성 평등이란 건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니까 마을에서 가장 힘없는 여인을 마녀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씌우죠. 뭐 그 당시 기준법은 여러분 아주 황당한 거 많잖아요. 물에 빠뜨려요. 그래서 안 떠오르면 죄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면 마녀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마녀로 그렇게 허용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다 마녀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만들고 있는 것은 진실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사실로 이루어졌을까요? 아직도 진실이라고 말하시는 분 순수한 분이 있는데 부산에서 조승해요. 인생 살아보세요.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억울한 거예요. 진실, 살다 보면 뭐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내 진심은 그런데, 왜 잘하지? 막 이러고. 그래서 뭐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이슈를 논란을 되고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안 해,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좀 아직 이제 연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텐데, 그럴 때는 그려야지 하고, 그럴 때 뭐 거기 그만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게 이제 좋아요. 그냥 어릴 때는 세상은 진실로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 말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만 이게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삶, 우리들의 욕망을 규정하는 한 틀인 과학은 어떤 것일까?
과학적 사실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죠.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게. 너무 잘하시네요. 이거 너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그렇게 어려운 말까지 다 하시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돌고 있는 건 느껴요? 안 느껴요? 근데 왜 돌고 있다 그래요? 배웠고 생각하고. 네. 그럼 우리 동네 그 여인이 마녀라고 우리가 배웠고 생각한다면 죽여야 되나요? 어쨌든 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들었어요. 저도 지구가 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이게 도는 거 느끼지도 않으면서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제시한 증거를 우리가 보고 믿는 거죠. 뭐 낮과 밤이 있어요. 뭐 배가 뜰 때 뭐 큰 배는 돛 때부터 보여요.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고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 때는 지구 모양이 어땠습니까? 예, 편편하고 네모나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먼 원양 나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럼 뭐 여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우리 한번 중세 때로 가보죠. 중세 때 뭐 타임머신 타고 중세로 가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여전히 지구가 뭐 네모나래요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얘들아 그렇게 후진 얘기하지 마. 지구는 둥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도 고이 죽지 못하고 태워져서 죽어요. 화형시켜요. 이상한 소리 한다. 제 화형이래요. 갈릴레이가 화형당하려다 살았잖아요. 그래도 뭐 그 당시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모든 게 도는 거였는데 천동설이었는데 갈릴레이가 나타나서 이건 뭐 지구가 도는 겁니다. 막 이랬더니 1차 종교재판 때는 그냥 각자 얘기를 듣는 거니까 넘어갔어요. 2차 종교재판, 그래서 이제 다음 2차 종교재판 하겠습니다 하고 2차 종교재판 하는 날, 하기 전날 수사들이 찾아가죠. 당신이 내일도 또 그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당신은 화형 당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다음날 2차 종교재판 때 가서 갈릴레이가 맞아요. 네, 지구가 가만히 있고 다르게 도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나오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래도 지금 그 당시는 천동설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상한 헛소리하는 놈이 갈릴레이라는 놈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누가 틱 나타나서 우리에게 지구 모양이 둥글다니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구는 꽈배기 모양이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쟤 이상한 애가 있냐 그러면서 쟤 정신병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세 때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 뭐 만유인력 나오고 뭐 이런 거,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힌 거죠. 여러분, 뭐 저는 수의학에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걸 언제 우리가 알겠어요? 세균 뭐 우리가 지금은 여드름 같은 거 나는 거고 세균이 이 피지선에 들어가서 뭐 염증이 생긴다 다 알지만 세균 알게 된 게 언제 알았을까요? 뭐 길게 잡아요. 뭐 200년 되나? 현미경이 나와서 비로소 그걸 바라보고는 우와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있구나. 미생물, 세균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에게 세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문학적 상상력에나 있었지. 우리 인간 세상에 미생물, 세균이 등장한 거 많이 잡아야 한 300년도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과학적인 이 지구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100년, 200년에도 지금과 똑같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바보라고 불러야 될까요? 멍청이라는 생각. 네, 계속 저는 과학자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과학이 내가 믿고 있는 과학적 사실이 그대로 뭐 100년, 200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건 과학자 집단이 그 당시 그 특정 집단의 다수가 지구는 둥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둥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어떤 모습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모습이 다수가 약속한 것에 인간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과학 문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생각을 넓게 해서 생각해보면 과학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그럼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마. 이런 말 쓰지 마. 그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마. 이럴 때 그걸 담고 있는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식하다, 뭐 황당한 이야기,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비과학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거꾸로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하죠.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발전해요. 그러면 그 두 마리 모순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야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직도 갸우뚱하는 분 있으면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하시고요. 지금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과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건 지금의 시점에서 비과학적이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게 널널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이라는 것,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 이런 한계, 모양을 과학자들은 압니다. 사실 과학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과학이 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는 문제도 그저 욕망에 대한 학문, 심리학, 뭐 하는 과학적 연구한 걸로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 욕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그 욕망에 대한 걸 듣고 싶다 해서 그러려면 심리학과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걸 원한다면 어쨌든 뭐 원하는 사람 걸 우리가 제시할 필요는 있을까? 또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과학적인 시각 혹은 지식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들의 삶, 욕망은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과학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자본주의가 있고 과학주의가 있죠. 사이언티즘이라고 해서 침대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미 우리 사회가 과학주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다야. 왜냐하면 우리 같은 과학자가 보면 과학이란 건 하나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자들의 약속한 시각에 불과한데 그걸 우리 문화라고 불러요. 과학은 문화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종교처럼 객관 보편적인 진리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침대는 과학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 어디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야 저 침대 굉장히 불안전하네. 곧 바뀌겠다. 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어떤 실체를 좀 더 뭐 여기 과학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의 만족을 통해서 또 잉여 가치를 만드니까 너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와 너무 궁합이 좋아요.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러한 어떤 큰 틀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과학과 자본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유택해지고 더 나눌 수 있게 되고 유택해졌다면 더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 소중한 또 자본이라는 것도 자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생전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것이 주의가 됐을 때 과학주의, 자본주의 이것은 과학과 자본이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욕망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삶의 문제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런 주의로 표현된 것에 맞춰가고 거기에 허덕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인 과학과 자본이 우리들의 그 소중한 자산이란 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욕망을 제대로 원래 욕망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 욕망, 얘네들의 종속돼서 우리들의 욕망은 이 과학적인 시각, 자본주의적 시각만이 옳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재생산하게 됩니다. 뭐 원래 다음 강의 때 좀 얘기할 거예요. 좀 땡겨 말하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뭐 이 요즘 오래 사는 뭐지 하여튼 별의별 줄기세포 치료법도 나오고 뭐 많아요. 또 사람의 생명을 뭐 무슨 장기 이식했을 때 며칠을 더 살려다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생명 존중이란 말도 좀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제 과학 그 자체의 발전이 곧 자본주의와 만나서 과학주의가 돼서 발전하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만 이렇게 확 나와요. 그것도 이제 이건 좀 다음 시간에 좀 다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뭐 생명 존중, 뭐 생태적인 시각 뭐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러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막 나오고 그래서 뭐 사람들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자 뭐 생태적인 삶을 살자 해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생명 집착이 같은 걸까요? 이 자본주의, 우리들이 말하는 생명 존중의 많은 부분은 이 자본주의가 과학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생명 집착을 부추기면서 생명 집착이라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생명 존중이라는 걸로 포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생명 존중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욕망이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욕망의 표현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학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명 존중, 어떻게 보면 우리 있는 그대로 삶의 힘으로서의 욕망을 그것을 소중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반론 안 하겠지만 그것을 그 개념을 살짝 빌려와서 자신들이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혹은 뭐 이 젊어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을 부추기면서 마치 그것이 생명 존중이냐 포장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가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사례는 좀 여러 내용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로 보면서 진행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시각, 그 시각은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마치 법원에서 이 조작된 증거를 믿고 젊은이들에게 사형을 내는 것처럼 이 조작된 것들이 없는가? 조작을 그럼 왜 할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의해서 힘이 사람을 사용시킬 수도 있고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우리들의 바라보는 것도 사실을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오래 산대 막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돈을 내고 막 이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권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권력입니다. 권력이자 힘이에요. 힘. 이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서 왜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관 힘없는 여인이 마녀로 몰려가게 된 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믿어서 그게 사실되기 때문에 진실은 그 여인은 당연히 그냥 힘없는 마을의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사실이 되기 때문에 마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이고 그러한 사실을 만들어내는 집단일수로 권력을 가지게 돼요. 이 우리 과학 문명 자본주의 시대 자본가들이 힘이 셉니다. 돈의 힘이에요.
또 과학자들도 하나의 권력 집단이에요. 그래서 막 시끄러울 때 전문가 얘기를 듣겠어요. 막 그럼 제가 틱 나서 얘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게 다 이제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될 건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의 욕망을 부추겨서 그리고 또 생명의 힘으로서의 욕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사실로 욕망을 부추겨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권력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본 권력. 정치 권력에 대해서 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자본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 삼성 반도체에서 20살 되는 여성 근로자들이 백혈병으로 막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듬뿍 들고 외국계 회사에 가서 돈을 왕창 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자기네 그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자기 유리한 자료 막 보내서 그 외국계 회사에서는 아이고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담배 해가 많은데요. 그런 데서는 또 이 돈이 많으니까 대학에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돈 줘도 안 받는 교수도 있지만 많은 교수는 돈 때문에 해요. 돈을 이렇게 주면 연금을 주면 담배는 이런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 약물이건 담배건 뭐건 생명체에서 100% 나오고 100% 좋은 게 있겠어요. 어느 거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좋은 점을 찾아내가지고 과학자들은 이 담배도 이렇게 좋아요. 올 때마다 우리 여기 박사님 담배 많이 피우시던데 그걸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 과학이란 건 어떻게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담배에서 돈을 한참 주면 그걸 돈 받은 교수나 연구자는 그 중에 좋은 것만 착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럼 또 사람들은 저 된다막 이러고 담배 막 피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만들기 때문에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또 대표적으로 언론 권력이 있죠. 언론들이 막 떠들면 사람들이 다 믿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전형적인 예가 2008년도 광우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세우실 때도. 그 이후로 이제 5년이 지나서 그 당시 그들이 말한 게 하나도 맞지 않고 촛불 시민들의 얘기가 다 맞게 진행되는데도 모르쇠 하고 있죠. 그 얘기 나오면 오늘 밤새 이태원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종교 권력입니다. 종교 권력. 종교 권력들도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해요. 간단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교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절 막 크게 막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야지 다른 교회 가서 헌금하면은 효과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수많은 불교의 어떤 종파라든지 기독교 신학적 입장 그건 지들의 해석이에요. 그 신학자들 집단 해석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그 메시지라는 건 사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종파다 무슨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책받고 싸우고 켈빈파다 뭐다 책받고 싸우는 거를 더다 그런 시간이 그리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은 사실로 바라봐야 될까요? 진실로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맞춰주신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13년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인 모습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자식 주고 싶어하고 또 경우에 따른 마을 사람들이 힘 합쳐서 또 하고 또 태어나서 자라서 사춘기 되면 이성 막 이렇게 눈이 막 글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또 첫사랑에 실패하고 이제 울다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어떤 모습이란 것,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 사람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건 들어볼 리가 없죠. 그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사실 무엇이 진실, 내 삶의 진실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바라봐야지. 이렇게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자본 권력, 종교 권력, 더 나아가 과학자 집단, 지식인 권력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사회가 좋다고 그러는 거, 우리 사회가 말하는 거, 이게 다라고 생각 그대로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도서관을 매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에도 안 하고. 이 말이는 별이거든요. 왜냐? 조금 이따 잠깐 말씀드린 우리 신자유주의와 관계된 거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물론 이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에 이런 주의가 돼서 자신의 삶보다 우선이 될 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나 시각은 또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가 싸운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보다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그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때 결코 후회 없고 정말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도 담당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이 되는데, 그저 이 변화는 시대에 따라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맞춰가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바라볼 때 거기 괴로울 수뿐이 없습니다. 그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러한 지식체계, 가치 이런 걸 통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저는 그걸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자살합니다. 당연히 본인에 대한 어떤 절망이나 이런 게 있겠죠. 전 그걸 참 마음을 아파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그 많은 젊은이들, 학생들도 있지만 경쟁에서 혹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자신을 목숨을 끊는 일이 많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이걸 해야 되고 이러는데 자기가 안 된다네. 그렇지만 그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이래야 된다는 그 가치라는 것이 정말 바뀌는 건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래야 된다는 건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목숨 끊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여러분 참 여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5이랍니다. 저보다 한 30년이나 어린데요. 나이차가 꽤 있죠? 뭐가 있어요? 나이차가 있기는. 그렇지. 생각해보죠. 이제 25세시지만 여기 계시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죠? 부모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또 그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게서 나의 부모, 부모의 부모 쭉 거슬러 올라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내 선조의 생과 사가 있어야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 모든 분 안에는 수많은 내 선조의 생과 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내 안에는 앞으로 다가올 무수히 많은 미래 세대의 생과 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의 어떤 존재라는 것. 근데 그것을 그저 난 요즘 스마트폰이 다 있는데 난 없어, 이래가지고 중고등학생이 자살한다 이럴 때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우리 시대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진짜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우리들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라는 점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형태를 잡아서 강요되는 게 자본주의가 있죠. 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금 신자유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는 간단히 말하면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많은 생산성과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출발한 것은 1970년대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렛 대처 수상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국에? 네. 그분이 아주 멋지게 하고 뭐 레이건 대통령 그분 회사였던 계열인데요. 그 당시는 이 주요국들의 중앙 정부가 만전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를 굴리는데 선익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야 맞아. 어쨌든 나라에서 돈을 막 쏘니까 적자가 생기니까 이런 뭐 민영화하자. 그런 나라에서 뭐 공공성을 뭘 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해서 지들끼리 해야지 우리가 뭐 나라에서 이렇게 빚져가면서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민영화를 하고 자유경쟁을 시키고 이러면서 그거를 확대시켰을 때 야 그러면 국가 간에 자유경쟁하자. 이 자유경쟁했을 때 정말 그러면 제대로 된 게 살아남고 뭔가 좋은 게 나오지 않겠냐.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유경쟁과 투명한 뭐 이런 장벽 없는 이런 경쟁이라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경쟁과 이런 거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하죠. 여러분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자유경쟁 시켜서 싸우게 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 죽는 거예요? 그럼 안 죽어요. 이 자유 FTA라든지 IMF라든지 WTO라는 것은 이렇게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젊은 분들은 옛날부터 다 그랬나 생각하지만 이 신자유주의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야. 나라끼리, 강대국끼리 야 그럼 그렇게 하자 막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망가진 사례가 멕시코죠. 북미 FTA를 미국과 체결한 이후 멕시코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지금은 마약이 막 사범 너무 이제 그런 경제부가 무너지니까 이제 마약 이런 소위 지하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지금은 멕시코 여행하기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그만큼 무너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 경쟁과 혹은 뭐 무한 경쟁 그리고 그럴 때 모든 걸 민영화하고 또 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이 회사에서도 뭐 정규직보다는 아무 때고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야 되고 이게 다 합리화됐어요. 교육의 공공성도 무너졌죠. 서울대 법인화도 그런 맥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연구의 공공성이 다 이제 무너져요. 산학협동 이래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그 이제 민영화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연구비를 회사에서 받을 수도 없고 또 회사는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소위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유경쟁이라는 의미에서 연구는 그저 그런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육도 다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기본적인 걸 보장하기보다 니들이 다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등록금이 막 오르고 그러다 이제 반값이 터져 나오고 뭐 미국에서도 그 월가를 점령해라 막 이래가지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무한경쟁이라는 것은 사실 양극화의 기본 개념이에요. 경쟁할 적이 가진 사람은 더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자유경쟁하니까 더 없어지고 그게 이제 한 3, 40년 진행되어 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된 게 한 80년대부터 나오고 있어요. 레이건 막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자본주의적 시각에서 우리들의 욕망이 어떻게 이 권력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바라보는 깨어있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주위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욕망에 이끌려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힘들고 괴롭고 평생 그 피땀 흘리며 살다가 진정한 자신의 욕망도 모르고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뭐 건강, 보양 막 이런 것만 먹고 뭐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한 사례만 이제 저희 그냥 저기서 뭐 여성 그 갱년기 장애 그 치료하는 법으로 뭐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한다 막 이랬어요. 그래서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유방암의 발생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럼 그때는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러고
그 외에도 뭐 구체적인 약의 부작용에 대한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다 과학자들이 좋다 해서 그거 믿으면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뭐 지금 이렇다 다 믿는데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어쨌든 이렇게 사회가 즉 권력을 행사, 우리 살아가는 게 사실로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사실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놈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그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게 다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들의 생명으로서의 욕망이라는 건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화된 생명의 근원의 힘이자 진화의 힘이에요. 원동력입니다. 그 욕망이 뭔지를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금 우리 시대 과학과 자본주의로 만들어진 시각으로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내 본질적인 삶과 거리가 있는 그 평생 부유하다가 사라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을 이 사실의 세계 이성 어쨌든 근대 사회가 뭐 아까 말한 뭐 이상의 사회다 그랬지만 사실로 만들어진 이런 지식이라도 좋습니다만 이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살라고 되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아무리 근대 사회라고 해도 수많은 교회와 절과 혹은 뭐 광신도들과 혹은 심지어 911처럼 이 종교 전쟁을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근대 사회는 결코 이상의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욕망을 이성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성으로 만들어진 이 사회, 이성으로 만들어진 나의 삶에 균열이 생길 때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나의 욕망과 만들어진 나의 시각이 내 안에 진정한 욕망과의 이 갈라지는 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배우고 뭐 이런 건 다 지식의 세계고 이런 거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제 이성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감성이 있죠. 여기 이제 예술가들이라는 건 다 어떻게 보면 감성의 부분인데 우리가 이 감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에게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성의 세계, 근대가 이성을 강요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선을 그걸로 몰아가지만 결국 이성만으로는 우리들의 욕망을 막을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균열이 생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소한 이성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게 일단은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정말 이성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음악을 듣고 뭐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시를 읽고 이런 게 더 우리 삶을 더 만족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성까지를 그나마 요게 됐을 때 그나마 좀 그 자신 개인적 삶으로서는 안정되게 갈 수 있죠. 감성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보다 이런 내면의 소리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또 내 삶이 감성과 이성만이면 충분할까요? 왜냐하면 감성과 이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몸으로 구성된 거죠. 우리들의 지각기관에 의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런 것들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진 틀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답니까? 강아지, 개들만 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다 들어요. 박쥐만 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초음파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잠자리만 해도
걔네 눈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전혀 우리랑 다른 모양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알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시각 기반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나의 이성과 감정이 이 세상을 다 표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좀 우리들의 인간의 범위를 좀 넘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면 뭐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뛰어넘은 이 우주라고 해도 좋아요. 뭐 하여튼 이 세상은 이것을 뛰어넘은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인정한다면 그걸 우리가 일반 용어로 영성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성.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욕망은, 개인의 욕망은 이성과 감성으로 표현되겠지만 목에 칼융의 콜렉티브 언컨시언스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만 한 개인을 떠난 집단으로서의 생명체로서의 욕망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욕망. 제가 지금 그냥 쭉 계속 사용했습니다만 생명과 생명체는 원래 다른 거죠. 우리가 생명 존중, 생명 과학 이런 거는 생명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과학은 생명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생명체를 다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명과 생명체란 말을 혼용해서 쓰지만 이런 한 생명체들은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예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이 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명은 뭐야? 이러한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근원의 힘이죠. 그거를 이제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생성하는 욕망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것이 생성해내요. 혹은 종교가 기독교에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만약에 제가 이름을 예수라고 바꾸면 여러분 저를 구세주 예수라고 믿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해서 그 이름이란 건 뭔가 지칭하는 거거든요. 말이란 건. 그것이 지칭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길이란 건 도를 아십니까?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원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체들의 근원인 힘입니다. 그것도 뭐 다음 시간에 좀 하겠지만,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은 프로이트가 그렇게 천착했던 개인의 개체화된 욕망도 있지만, 또 라강이 그렇게 염려했던 결핍으로서의 욕망도 있지만, 사실 그러한 어떤 한 개체화된 혹은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지식으로서의 욕망 이전에 본질적인 생명으로서의 욕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고 또한 우리들의 삶의 근본 힘이죠. 내 삶에 있어서, 내 욕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그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장 이 시대가 요구하는 스펙, 그걸 채울 때 나의 욕망이 만족되고 내 주변의 욕망이 만족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그거 하고 돈 잘 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공허나 충만감, 공허만 있지 충만감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젊은 분들에게 거기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이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실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것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요구하는 걸 열심히 하지만 그것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생명은 점점점 자신의 삶에서 추방되고 그러한 남이 들어와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욕망을 적당히 주물러서 그렇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감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 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 자신의 욕망을 바라본다는 것, 그리고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욕망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원래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계가 없어서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의 왕국을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시에요? 몇 분 남았습니다.
시간 한 6분. 6분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짬밥이 있어서 대강 맞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원래 다음 시간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 욕망의 문제는 결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심리학이나 뭐 과학이나 뭐 혹은 이 시대에서 말하는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세상은 우리들의 시선으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시선, 과학과 자본주의의 시선에서 좀 돌아봐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게 과학이 가진 한계, 또 지금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그게 다일까라는 것을 한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과 진실의 차이를 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나 분명히 이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봐야 될,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변하는 우리 너와 나의 소중한 삶의 현장에 접목시켜야 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입장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사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흥분하고 뭐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진정한 생명의 욕망을 되찾는 데 거리가 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성적 소수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남북 이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방 간의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들여다보면 정말 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단지 지금 그게 갈등이 있는데 그거에 목숨 걸고 흥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되돌아봐야 돼요. 지역 감정, 뭐 이념 갈등, 심지어 성적 소수자의 문제, 성차별의 문제, 이런 거. 성적 소수자만 해도 그래요. 제가 서울대학교에 92년도에 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동성연애자의 문제를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이건 인권의 문제고 같이 우리 바라봐야 된다 했더니 저 선생님이 이상해, 변태하냐 막 이런 그때 막 있었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렇죠. 알다시피 뭐 로마 시대 로마 군인사에서는 동성연애를 권장했었고, 심지어 소크라테스 때 이때는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그런 성적 관계였습니다. 제자 젊은 이 철학을 배우는. 그때 그게 당연했어요. 뭐 교육론 막 이런 것은 루소도 그때는 사생활을 한 몇 명, 10명까지는 안 가는데 10명 다 그냥 보냈어요. 애들 낳고. 그 당시 대학생이랑 굉장히 뭐랄까, 뭐 지식인이고 특별한 계층이었는데, 그때는 뭐 양성평등 이런 개념이 없었다. 또 애를 낳고 그럼 당연히 그냥 어디 보내는 이런 게 그때가 아주 당연한 사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뭐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나치의 우생아, 우리 말도 안 되죠. 수많은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하다니, 야 정말 우생하면 나쁜 거야. 근데 그때 그게 첨단과학이었습니다. 나치만 그랬나요? 미국도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윈의 진화를 1890년대 이때 뭐 중후반에 나오면서 그 다윈의 사촌인 겔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는 유명한 법의학자였어요. 그래서 뭐 두상을 재서 뭐 머리가 좋고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그게 첨단과학이었습니다. 독일로 가가지고 그런 것들 뭐 유태인의 뭐 특징은 뭐고 독이 게르만 뭐 이런 걸 하면서 그게 그때 첨단과학이었어요. 미국도 그 당시는 그래서 지능이 좀 떨어진다 그런 강제부림이 혐오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이기고 그게 또 모양이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부각된 거지만 미국은 소문이고 다 그랬어요. 그게 첨단과학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그래도 참 야만인들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첨단과학이라고 우리가 막 열광하는 그 학문 중에 그런 게 없을까요?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다음 시간에 약간 사례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요. 하는 짓거리도 똑같아요. 사람들 속여 등쳐먹고 어떻게 이렇게 돈 벌고 뭐 권력 행사로 이런 놈들. 그래서 이런 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바라보는 깨어있음을 통했을 때 보다 우리들의 이 근원으로서의 내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이 생명으로서의 욕망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근대 사회가 이런 면에서 강력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죠.
진짜 이 월가 점령도 있고, 그리고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근대 과학이 바탕으로 있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환원적 이제 분석인데, 이 환원론적인 분석을 이제는 좀 그만하자. 그래서 이제 이 합성, 이제 관계지향적 복잡계과학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100년간은 지금 물리학이나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아인슈타인, 뭐 하이젠베르그 그때 형성된 그 큰 틀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좀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이게 여러 사회 분야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밈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벌써 이제 철학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그런 경향이 나왔고, 이것이 점차 이제 시대를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생명의 힘, 욕망, 우리들의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바라보고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양생, 다시 말해서 자기관계의 기준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일단은 시작은 나지만 서로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힘듦을 이야기하는가, 이게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만 아니라면 땡기는 대로 사세요. 자기 죽으라는 말, 건전한 죽은 기본적으로 땡기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 기준 하나는 그러한 나의 어떤 내 욕망에 대한 추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변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서로에게 주는가.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의 기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혹은 우리 내 선조들 다 그걸 원했던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그걸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정교수가 땡기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래서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게 소중하단다. 그래서 막 살면 어때요, 주변과? 많은 갈등과 고통이 나오겠죠. 그랬을 적에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의 이 진짜 원하는 바, 그리고 보면은 나만 유별나게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라면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과연 내가 원하는 욕망이 내 주변에 특별한 고통과 힘듦을 나타난다,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접을까요? 아닙니다. 접지 마세요. 자기 욕망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은 저는 간단히 생활의 지혜라고 합니다. 생활의 지혜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의 세계이고 현장이다 보니까, 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아무리 내 원하는 바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라 하지만 그것이 너와 나의 어떤 관계성을 훼손시킨다든지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을 제가 좀 잘 들어보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신의 욕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땡기는 대로 산다는 건 욕망이 충족이 아닙니다. 내가 원했을 때는 원한다고 내 마음을 표시하지만 너와 나의 관계에서 이 사람에게 힘듦을,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걷어들일 수 있거나 조절하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 된다. 이걸 이래야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땡기는 대로 조절하는 겁니다. 욕망의 충족이, 그래서 건전한 기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오라야 되고,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점에서 왜냐면 사람마다 거리가 다를 때 제가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너와 나의 삶에서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검열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소통의 요구와 진실의 접근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소통의 요구는 곧 진실의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의 어떤 욕구라는 것이 이 진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어떻게 내가 그 자신을 삶을 위해서 만족스럽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소통에 바탕을 두고 있죠. 나 혼자라고 뭐 진실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듯이 이미 진실과 사실이라는 말에 이 전제됐으면 소통이 전제되죠. 그래서 물론 이 질문이 아주 간략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내용들 다양하게 이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말하자면 소통은 모든 것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맺기죠. 그리고 건강한 관계 맺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에 좀 다루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들 좀 나누고. 그러니까 개인의 욕망이 참된 욕망이 아님을 깨달으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곡된 사실과 정말 진실의 형태를 바라보고 그것이 밖으로 향한 거건 자기 내부를 향한 거건 그것을 깨달을 때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맞는 거죠. 이 말이 이 주제의 반대를 찍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질문이 아니고 갖는 소감의 현상이 내용인데 네. 저런 수술을 가신 분이 이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다음 달에 오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 네. 이거 좋은 주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정리한 분들 좀 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해야 좋은 주제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사회로부터 부과되는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무시할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게 과연 나의 진정한 내 내면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인지 내 삶의 의미를 그래서 이 욕망의 문제는 왜 사느냐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나의 지금의 내가 욕망하는 욕구라도 활동이라도 좋고 다양한 층위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참된 욕망인지 아닌지 되돌아보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이번 혹은 다음 달 강의 통째로서야 될 수도 있다고. 잠재적인 보안의 문제가 있답니다. 네. 아니 이건 역시 다음 강의하고 맞다 이런 질문이라서 저는 오히려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저 개인도 오히려 앞의 질문과 더불어 이 질문이 오늘 강의를 잘못한 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오늘 강의가 깔린 거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분명히 지금 사회에 있는 이 틀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왜곡될 수 있는 거지만 많은 부분은 진실과 사실도 겹치거든요.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거나 혹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떨어져 있을 때 갈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의 그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일단 참여와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와 내가 뭔가 사회를 바꾼다는 것은 이 사회라는 것은 집단이잖아요. 나 혼자 오라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끝났어. 이런 찌질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와 내가 공유하고 너와 내가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맞으신 분들끼리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넓혀가는 게 개인으로서는 좋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어떤 세상은 사실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 자체를 바꾼다는 건 쉽진 않죠. 그러나 끊임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한 어떤 틈새 부분을 바라볼 때 자신의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거나 혹은 행동하는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럴 때 가장 기본은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자신의 욕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이렇게 뭔가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할 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건 이미 고정된 인식에 하는 기득권이거든요. 기득권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한다는 건 그 기득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거기서부터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서 오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지점에 다 도달해서는 이득게 많고 그럼 내가 왕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 떨어지는 사회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상 이런 지점에 딱 됐을 때 괜히 더 했다가 내가 왕따다 하고 이거 뭐 손해보고 우리 같은 사람 연구비도 막 지원 안 되고 막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긴장의 순간에 과감하게 과연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이것에 대해 내 원하는 이게 과연 진정한 것일까? 자신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기득권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당당하고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참여와 연대지만 개인적으로는 또한 그런 자기 욕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더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진실 이것은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와 나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사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요. 그러나 진실은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가치들 그것들을 사실 무엇일까요? 그런 진실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어째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사실로 이루어질 때 진실을 생각하면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변하지 않는 그건 뭘까요? 다시 한번 그게 바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게 제가 이제 특정 종교를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너와 나의 관계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 가치를 그러나 어쨌든 각 개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현한다면 그게 그야말로 이제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런 것을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란 너와 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게 진실이 아닌가. 그 불교식으로 말해도 자리이타 너와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삶에 대한 감사 소욕지족이라든지 이런 표현이거든요. 불교적으로 좀 말이 어려운데 제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건 내가 지금 살아간 내 삶에 대한 감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의 삶은 또 너와의 관계에서 너도 존중할 수 있는 그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왜 뭐가 더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은 이 모든 세계적 종교 뭐 종파에서 말하는 것 말고 근본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인들의 가르침이라고 내 자신의 삶에 충만함과 더불어 너와 내가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직 생각을 해봐서 이게 잘 모르고요. 어쨌든 좋은 질문, 어차피 저도 이건 질문 제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데 가질 수 있을까? 그냥 같이 생각하는 문제로 생각해보자면 그 얘기, 아까 얘기 이어질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사하고 또 남과 더불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집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일 어려운 이 시대가 진짜 리더의 모습은 그래도 저도 이 리더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남을 이끌고 이런 것보다는 거꾸로 하는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더불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인에 대한 존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차이와 차별에 대한 우리는
이 세상은 정말 누구나 우리 알다시피 이 생태계라는 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 생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고 아무리 좋은 장미꽃이라도 장미꽃만 막 있는 데는 수많은 야생화, 벚꽃 막 이런 게 어우러진 데가 아닌 거에 비하면 그건 좀 죽은 인공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명의 본질은 사실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우리 인구가 몇 억이에요 지금? 뭐 60억, 낡은 정도를 괜찮아요. 네. 요즘 70억이라고 그럽니다. 70억 인구 중에 나랑 딱 닮은 놈 한 명도 없잖아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거죠. 차이는 차이일 뿐인데 차이를 차별로 이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다 보면 진정한 리더는 차이를 무시하는 리더가 아니라 차별이 아닌 진정한 차이로 만들어주는 리더가 저는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 리더들이 보편적인 걸 얘기하고 그럴 때 그 보편적인 것의 의미를 알고 말하는 것이다. 종종 평등이라는 것은 이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게 평등인데 획일화를 평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 시대가 진정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과 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 감정들 여기가 영남쪽이죠. 호남 사람들 어때? 호남이 영남 사람들 어때? 아마 나중에 통일되면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러한 어떤 서로 다름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별로 만든다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것부터 없애는 게 우리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드는 리더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